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새 정부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 중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사전적으로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라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 관점을 바꾸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핵심에는 가계 중심,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수출 이런 것들에 맞춰진 포커스를 바꾸자 이런 의미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경제학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폭북지는 무더위, 더위보다 무서운 게 전기료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있고 이들은 직접적으로 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져다준 풍경이기도 한데요.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당함,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시비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전주지법 군산주원 판사가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제청했는데요. 전기요금의 부당함, 헌법 위배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누진제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 연결해서 의미와 배경 짚어봅니다. 화요일 경제도미노에서는 가장 뜨거운 열기로 치닫고 있는 증세 논란, 그 핵심 확인해봅니다.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정부가 오늘 발표했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그간의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다 압축되어 있는데 핵심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라고 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노력일 텐데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앞서도 설명드렸죠. 일자리 위주로 또 소득 주도로 가계를 중심에 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도 사실상 이 실질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망치도 3%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조달이 일단 가장 걱정이고요. 이 정책 방향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예측되어 있긴 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기본 방향 오늘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난 두 정부하고는 확실히 궤가 틀리고요. 네. 성장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또는 가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중심축으로 옮겼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은 하도 경제가 저성장이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니까 네네.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네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으로 시도를 한다고 봅니다. 네. 중장기적에서 또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이다. 교수님 이게 좀 세계적인 트렌드인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소득, 가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나요? 일단은 소득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은 네. 그동안 별로 없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네. 항상 기업이 중심으로 성장을 유도해내고 네. 그 기업이 유도한 성장으로 임금을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성장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네네. 지금 이게 기업이 성장도 안 할 뿐더러 네. 기업의 소득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은 조금 있어 왔죠. 네네.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네. 정책적으로 시험해본다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예, 복지 수준의 고저 차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경제 방향 자체를 소득과 가계로 삼는 것 좀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 우리가 먼저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소득 주도 성장론 이러면 아직도 조금 낯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정책 기본 방향 발표 때도 계속 그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교수님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 주도 성장 뭡니까? 일단은 소득이 나오는 소스는 두 가지예요. 네네. 하나는 일자리고요. 네. 근데 그동안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돈을 이렇게 뿌려서라도 네.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뭐 17만 명, 공공부문 80만 명, 뭐 심지어는 150만 일자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소득은 도저히 자력으로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최빈계층. 네. 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노년계층에게 최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단 돈을 줘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서 내고 네. 또 하나는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난한 분들에게 국가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주어서 소득을 만들어내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선순환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예, 그 자체보다는 좀 뭐 이른바 마중물 역할이다 이런 표현으로 선순환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런 의미겠죠, 교수님.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네. 마중물 정도가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십만 개 만들어내고 네. 거기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에게 생활비라든지 주거비용이라든지 의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주자고 하는 거니까 네. 예, 이게 훨씬 더 이제 범위가 좀 큰 마중물보다는 이 범위가 큰 거라고 봐요. 예, 마중물이 아니라 정말 뭐 등목 끼얹듯 직접 좀 주는 부분이 많다 이런 평가신데 이 과거에도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마다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뿌리고 또 직접적으로 돈을 뿌린 재정 정책도 있었고요. 헬리콥터 밴 이래서 뭐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도 얘기가 됐었고 일본도 비슷한 이 저금리의 재정 정책을 펼쳤는데 정부가 좀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많이 뿌리면 좀 민간 쪽은 오히려 한 발 뒤로 빼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헬리콥터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네. 헬리콥터는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돈을 쓰긴 쓰는데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네. 하나는 세금을 더 걷어서 내릴 수가 있겠고 네. 하나는 정부가 빚을 많이 끌어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도 약간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논란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게 바로 이제 증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화기구,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는 없고 결국 정부가 돈을 쓰는데 무슨 돈이냐 해서 지금 이제 부자 증세를 하겠다. 또 뭐 여러 쪽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이 증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애시당초 계획한 대로 하려면은 네. 178조 더 이상 들지도 몰라요. 네. 그럼 한 거의 200조라고 봤을 때 네네. 그걸 5년으로 나누면 40조란 말입니다. 네. 그 40조는 지금과 같이 뭐 5억 이상의 과표 수준의 세금 올려갖고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 모두가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네. 재정 조달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국가가 빚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네. 빚을 끌어다 쓰는 것도 야당의 반대가 많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야당의 반대가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의 승패는 결국은 국민을 얼마만큼 설득을 해서 세금을 더 내는데 동참하게 하는가 저는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봐요. 예, 결국 이 증세 논의죠. 이 세금에 대한 논의로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 부분까지만 보고요. 다른 얘기들 나온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정위 출범으로도 관심에 놓여 있지만 대기업 네. 이 중소기업과의 좀 격차를 줄여나가고 양극화 해소해야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약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청사진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냥 이번에 발표 내용만 보면은 중소기업끼리 협업 체제를 뭐 증대시킨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금년 말에 내년도 경제 운용 계획에 나올 때 네네.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예, 뭐 동반성장 이런 얘기 사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니까요. 지배구조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5년 동안 줄기차게 해 나가야 될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경제 성장에는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네.
이번에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동반성장 좋고 공정경제 좋고 다 좋은데 네. 성장을 하려면은 중소기업이 탄탄해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육성 방안이라고 할까 액션 플랜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또 대기업과의 관계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구체적 계획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 확대는 사실 뭐 예상했던 바고 지금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언뜻 보면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한데요. 이게 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 네.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 너무 나이가 많고 경제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먹거리와 그다음에 주택과 어떤 기본적인 의료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게 헌법이거든요. 네. 헌법에 보장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국민의 권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면 세금을 통해서 내지 못한다고 하면 네. 국가가 빚을 좀 내서라도 어떤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네. 어떤 그런 혜택은 그것은 국가가 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봐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예, 뭐 전에 없이 헬조선이니 양극화, 흑수저, 금수저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정부가 직접 액션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여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 언론사도 성향별로 찬반이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뭐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그간의 낙수 효과는 없었다. 분수 효과다라는 정부 정책에 맞서서 또 정반대로 기업들 다 떠나고 있다. 이런 제목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방향성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셨는데요. 좀 이 부분들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이런 부분이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가만 놔두면 큰 사람은 점점 더 커지고 네. 약한 기업은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게 세금이 됐든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네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옛날에 아름다운 제도도 있었고 네. 또 그와 더불어서 대기업이 우리 대기업이 뭐 이런 빵집 해가지고 먹고 살겠는가 네.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생의식 내지는 상생의식을 가져줘야만 네. 대한민국이 정말 국격 높은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식, 상생의식 이것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네. 저는 국가만으로는 이런 일을 이루어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어떤 상생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정책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정책보다는 경제 주체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 또 돈보다도 실질적으로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 가게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 방송에서 마무리할 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무척 더웠죠. 지금도 무척 덥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폭염주의보가 일찌감치 내렸습니다. 밤에 에어컨 틀지 않고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려운 건 더위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였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높이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만 더 쓰게 되면 쓰는 전기의 기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이게 공장이나 상점에 적용되지 않아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트는 그런 사업장도 많죠. 실제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아껴서 에어컨 트는 분들에겐 참 남의 일 같지 않게 아주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자, 전기요금 개편안도 사실 시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 누진제에 대해서 헌법 위반에 대한 이 재판소의 판단까지 맡기게 되는 일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기요금,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7분 방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인데요. 역시 모든 정책의 핵심은 경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 관련된 얘기로 먼저 시작하죠.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로 봤다는 건데 계속 올라왔네요. 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망치가 2.6%였으니까 0.4%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네. 이 정부는 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또 11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 등에 따른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이 성장률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 우리 경제가 정부의 예상대로 3%로 성장을 하면 2014년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3%대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올해 취업자 증가수 전망치도 34만 명으로 늘려잡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공식화 어떤 것들이죠?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 극복을 위해서 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소득주도 혁신 성장에 정책의 영향을 집중하겠다. 이런 방침도 좀 공식화했습니다. 네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또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호 공급, 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서 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좀 추진하기로 했고요.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도 이 고용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예, 결국은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가질 수 있게 국가까지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소비 촉진 취지에서 휴가비 지급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내년쯤에 체크 바캉스 제도라는 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체크 바캉스요? 네, 체크 바캉스가 뭐냐고 좀 보니까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등이 좀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차휴가와 대체휴일 확대 같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쉼표 있는 삶 공약의 연장선에서 이 제도를 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1인당 휴가비로 내년에 일단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좀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든 국민의 주머니에 좀 돈을 더 넣어주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네. 소비 심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런 분위기면은 돈 좀 쓰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1.1을 기록해서 이 전월보다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요. 2011년 1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넘으면 그만큼 낙관적이라는 건데, 올해 들어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소비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심리 자체는 좋아졌다라는 건 반갑지만 또 걱정할 거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연속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0.1포인트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에 3.1포인트와 비교하면 크게 좀 떨어진 겁니다. 또 6개월 후에 상황을 물어보는 향후 경기 전망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오히려 좀 이건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이 추경 확대와 함께 대대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에 좀 나서고 있는데, 취업 기회 전망치도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취업 기회 전망은 떨어진 반면에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예. 자, 지난해 초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19%가 안 됐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요즘에 이제 법인세 인상 논란이 좀 한창인데요. 네. 지난해 기업소득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들이 실제로 낸 법인세 부담률이 평균 18.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재벌닷컴이 자산 100억 원이 넘는 26,011개 외관 범인을 가운데서 세전이익 2천억 원이 넘는 131개사를 대상으로 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들이 대기업의
이게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모두 110조 6,400억 원이었고 이 법인세로 낸 금액이 20조 9,100억 원을 부담을 해서 실제 실효세율은 18.9%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10대 그룹 소속은 현대차 그룹이 11개사로 가장 많았고요. 삼성이 9개사, SK가 7개사, LG가 5개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법이 정해놓은 숫자만큼은 안 내고 있는데 그럼 적게 내는 건가요? 네, 감면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현행 법인세율이 22%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명목 세액이 24조 3,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세외 그런데 세무조정 등을 통해서 3조 4천억 원 이상 감면을 받은 건데요. 이 조사 결과 72개 기업이 현행 법정 세율보다 법인세를 더 냈고 나머지 59개사는 세율보다 더 적게 냈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단일 기업은 가장 많은 14조 7,200억 원의 세전이익을 올려서 3조 1,400억 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실효세율이 21.4%로 좀 법인세율과 비슷했고요. 네. 현대차는 법인세를 8,400억 원 냈는데 실효세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가 10.4%, 또 넥슨코리아 계열사인 네오플이 11.5% 등 실효세율이 10% 초반대인 기업도 좀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실효세를 먼저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FTA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역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의 역으로 이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정부는 25일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에 대해서 답신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FTA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는 동의를 하는데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미국 측 주장대로 한미 FTA가 미국에 정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좀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영수증 놓고 열고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데 네. 개최 시기 장소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특별회기 개최 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이 끝난 이후에 적절한 시점으로 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원래 협정문에는 어느 당사국의 요청 후에 30일 이내에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양자가 합의를 하면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좀 조금 더 늦추기로 한 그런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두고서도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자고 좀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특별회기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지를 않으면 이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열도록 한 협정문에 따른 건데 시기와 장소 선정 단계부터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회의 의제 선정에 들어가면 양측의 공방이 조금 더 거세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한미 FTA를 두고 펼쳐지는 신경전 그 결과까지도 정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꼽고 싶은데요.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이 소득주도 경제 정책 방향이 잘 좀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소득 주머니에 쓸 수 있는 돈이 되면 경제도 더 성장하겠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준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더우시죠? 올여름 유난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인데요.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 결국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낸 원고 측이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지만 집단 소송제도 그렇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고 역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환경은 아직도 척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의 부당함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주지법 민사 3단독 하정훈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됐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소송 상황도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슈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죠.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예, 일단 지난달 승소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재 어떤 과정이 또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달에 인천지방법원의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6차례 단독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합의부 사건이었고, 그리고 가장 참가 인원이 많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정당한 주장을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로, 화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 측의 원가 공개 같은 것들이 계속 쟁점이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한 변화나 그런 기류는 보이나요? 승소로 인해서? 네, 지금까지 패소 판결의 이유가요. 전기 요금 원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고, 네. 특히 한전의 주장은 총괄 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한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나 혹은 법원에 이 전기 요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한전이 거의 다 공급하고 있는데 무슨 영업 비밀인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드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이 기업보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많다 이런 불합리점이 핵심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좀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좀 정부가 더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지금 전기 요금은 지금 용도별 요금 체계로 되어 있고요. 네. 용도별 요금 체계라는 것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전기 사용 용도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면 거기 동일한 재화인 전기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 근거가 현재 전기 사업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기 요금 약관을 인가하고 있고, 네. 그 인가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기 요금 약관을 바로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정부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은 과거의 불법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 한전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 요금을 돌려받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정부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법률 혹은 약관을 개정을 해서 네. 장래 불법을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과거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곽상원 변호사께서 여러 또 국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는 미래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으면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지금 지역에서는 일단 위헌 심판 제청까지 나왔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누진제 관련해서 많은 걸 밝혀내셨는데 이 위헌 심판 제청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간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기요금이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전기요금을 법률로 정했다면 당연히 국회가 심사를 할 것이고 통제를 할 것입니다. 네. 또한 만약에 현행 요금 체계가 합리적 이유가 없이 차별적 요금을 정한 것이라면 네.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현행 요금은 야권의 형태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금 전기요금 약관 자체를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네. 이 전기요금의 근거 규정이 전기사업법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전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담당 판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요금은 좀 조세적 성격이 있다. 실질적 내용에 관한 요소도 규정이 안 돼 있고, 앞서 말씀하신 이 약관이라는 것도 좀 애매한 면도 있는데다가 국회에서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근거인데, 이렇게 좀 설명해도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국민들이 전기를 매일매일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계시고 전기세라고 네, 맞습니다. 세금처럼 납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징수한다고 보고 계시는 것인데 네네. 실제 한국전력공사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상장회사고요. 네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회사에 불과합니다. 네. 심지어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의 30% 이상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이득은 국부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조세적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필수 재화를 사용한 그러한 요금 징수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네. 국회가 전기사업법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바람에 네. 그러한 불법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이 꼭 써야 되는, 안 쓸 수는 없는, 다른 방법이 없죠.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법률 안에서 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을 못 봤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지난 겨울과 봄 거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이목을 집중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이것도 좀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좀 어떤 방식의 논의가 더 추가될 것인지, 또 조심스럽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네. 그다음에 소득이 최저 생계비 5배 이상인 가구가 동일한 누진 구간에서 전력을 사용한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네. 전기 요금 납부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네. 자신의 소득의 비율을 보게 되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피해를 네. 보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자각을 하시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네. 또한 행동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 누진 요금 규정이 담긴 약관의 네. 근거가 된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네. 하루속히 판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갔다라는 거는 국민적 관심 얘기하셨지만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이 이 법률 혹은 이 제도 혹은 이 불합리에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좀 더 담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더 필요할까요? 일단 국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요. 네, 국회 법 개정. 네. 예. 그리고 정부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약관을 다시 개정하셔야 됩니다. 네. 국민의 이득에 맞도록 네. 개정하시면 장래 불법과 현재 불법이 시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한전 또 국회에서 안 들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그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지금 전기요금 논란이 바로 이 탈원전을 놓고도 있습니다. 비싸진다, 안 비싸진다 이 논란인데 지금 변호사님 소송하시는 부분이나 오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거 좀 논의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런 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대국민 협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사업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는 거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개하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협박한 것인데 거기서 국민들은 그러한 협박에 속으시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전기도 그렇고요. 제도도 그렇고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첨언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화요일마다 경제 도미노 있습니다. 날씨는 뜨거운데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게 지금 있습니다. 바로 증세 논쟁입니다. 국가가 어떤 복지를 집행하거나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위한 재정을 쓰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 마련인데요.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그릇된 구조를 바꾼다. 이런 논리가 있던 반면에 아니다. 모든 국민들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걷게 되니까 이건 결국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처음엔 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가 지금 후속 보도로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명목세율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관심의 핵심이 증세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걸까요? 관련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에 대해서 여야 대립의 중심에 이 증세가 딱 들어앉아 있거든요. 왜 네. 증세를 놓고 이렇게 첨예할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네. 이제 5명 후보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홍준표 후보만 제외하고. 네. 나머지 4분이 다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증세 없는 복지를 이제 추진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꼼수 증세를 했던 뭐 어떻게든 간에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여러 가지 이제 조세 체계 개편하면서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이제 정치 세력들조차도 이제 복지 소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원 확보 없이 추진한 결과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그 실패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그 내세운 그 이제 공약을 보게 되면요. 공약 실행에 한 178조 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규모가 보게 되면은 대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는 대개 복지 지출 비용 정도가 돼요. 그 정도가 되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는 복지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도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회적인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김부겸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지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면서 이제 아예 대놓고 좀 충돌하는 모양까지 보여주면서 아니 솔직하게 증세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조심스러워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부겸 장관이나 그러니까 뭐 전 이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전략하겠다.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 지하 경제를 그러니까 보다 더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 이것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지난 정부들에서 계속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치권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 네. 그러니까 이러한 공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약 추진이 제대로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인 거고요. 네네. 예, 이렇게 참 어려운 이유가 이 증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일 텐데 지금 뭐 정부 초기에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자신이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으면은 네. 그 공약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5대 국정 목표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제시한 것을 보게 되면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요. 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게 이게 이제 5대 국정 목표 중에서 2개를 네.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수단이 이제 저는 거기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인 것이고, 네. 그 수단의 확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 86%가 이제 뭐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런 여론수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증세라는 것은 100% 국민 동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지율이 높았을 때 정권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정부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한 재원이 어느 정도 든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그러니까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정부가 이렇게 지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지금 그건 옳지만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의 논쟁인데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돈 뭐 증세가 있더라도 해라.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리치 증세나 혹은 뭐 명예과세 돈 많은 사람들이 명예롭게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라 이런 얘기 또 될 텐데요. 이름까지 지어지면서 막 좀 여야가 맞붙는 느낌입니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세금 폭탄, 부자 증세, 뭐 실험 증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이건 제가 볼 때 정부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반대를 하더라도 좀 편차가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증세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이제니까는 주장해왔던 정당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슈퍼리치 이제 증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니 이제 국민 여론의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네네. 중산층과 서민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확산되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야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증세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만 하려도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다 보니까는 네. 사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좀 전향적인 그러니까는 그 조세 정책을 사실 그 공약으로 내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한테만 증세하지 말고 네. 전반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는 초고소득자들에 대해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자신의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실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만 가지고는 지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적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추가로 추후에 이제니까 또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뒤로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상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예, 표현이 왜 그러냐면은 네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성과를 이제 못 만들어내면서 네.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내가 또 증세를 추진했을 때 네.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는 내일이에 그러니까 이 정부는 계속해서 증세만 하는 것뿐이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저항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은 추진이 안 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매도 맞을 때 한 번에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세라는 것이 일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이 지금 면세자 비율도 굉장히 절반 가까이 되는데 좀 전 국민 대상의 일정 정도의 증세가 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방향이랑 정부로서도 답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증세 추진하는 이 방식이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공법을 못 선택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이 국민들한테 만약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들이라면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그러니까 슈퍼리치 증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그 재원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소득세 이번에 발표한 것 가지고는 지금 제가 볼 땐 제대로 소득세율을 개편을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해놓은 거예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35%까지는 네. 35%까지는 9%포인트 내지 한 12%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네.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한 3 내지 한 4%포인트 10분이 증세가 안 돼주고 있어요. 네. 구간이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건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진세율, 증세율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재원 소득세에서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고소득자한테 제대로 그러니까는 증세를 하면서 과도한 면세자 비율도 축소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도 구간을 보다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 공제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잦은 납세를 신고를 할 경우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잘못된 이건 저기 인식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상속 증여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고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의무 납부로 돼 있는 조사해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게 납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공제율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제도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게 되면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시키더라도 저항이 그러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법인세 얘기 중간에 하시다가 지금 지나갔는데 지금 오늘 뉴스만 봐도 실효세율이 19%가 다 채 안 되더라고요. 초대기업조차도. 맞습니다. 결국은 이 명목세도 좀 손봐야 되지만 실효세율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명목세율만 그렇게 특히 2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과표 구간 네네. 2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 명목세율만 25% 적용을 해가지고는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수도 그러니까 저는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는 지금 실효세율 얘기했지만은 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네네.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G20 국가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낮은 나라입니다. 세금을 적게 걷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감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한세율이 지금 1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17%를 부과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최저한세율을 그러니까 훨씬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요. 명목세율 네. 가까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명목세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세수 확보가 저는 세수 확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돈 자체, 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이 쓰이는 부분에 대한 설득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참 좋습니다. 3288님, 복지국가로 요새는 증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3194님, 전기나 기름이나 요금은 금값입니다. 서민경제에 다 있는 것들은 좀 낮춰주십시오. 라고 의견도 주셨고요. 누진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또다시 맞는 얘기라고 0984님 의견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전기요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셨는데 사실 아직도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트시는 분들 있습니다. 산업용하고 가정용 차별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주신 9154님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2997님, 1274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시간 좀 충분히 달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